백성들의 어버이. 조선 후기 유난히도 가혹했던 병술련의 봄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전조였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허락하지 않았고 대지는 갈증에 못 이겨 제 살을 쩍쩍 갈라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비옥했던 논밭은 이제 고운 흙먼지만이 날리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당산나무조차 잎을 피우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엔 생기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지 겨우 1년 남짓된 현감. 이유는 매일같이 관아 물루에 올라 타들어가는 들판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삿도라 부르는 이 자리는 원래 사신이 가는 길이라는 뜻의 존칭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감은 종유품의 하위직이었지만 백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고을의 어버이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내려오는 서신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흉년으로 인해 국고가 빌 것을 우려하여 각 고을에 보관 중인 비축미를 절대로 풀지 말라는 개창 금지령을 엄중히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이라 백성을 살리자고 만든 것이 법이거늘 이제 그 법이 백성의 숨통을 죄고 있구나. 이윤의 혼잣말은 공허한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매일같이 굶주린 백성들이 모여들어 힘없는 곡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 줌의 씨앗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아이들은 베베 꼬인 배를 움켜쥐며 진흙으로 허기를 달래다 죽어갔습니다. 관직의 안위와 백성의 생명, 그 사이에서 현감의 고뇌는 밤마다 촛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관아 앞마당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윤이 황급히 달려나가 보니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먼지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사또,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보름을 굶었습니다. 죽 쑤어 먹일 쌀 한 홈만, 아니 한 주먹이라도 좋으니 제발. 사내의 눈물은 메마른 땅 위로 떨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목을 짚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온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끝내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비의 절규가 산골 관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낮은 흐느낌은 산사태보다 더 무겁게 이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관아 창고 뒤편에는 수천 석의 곡식이 나라의 명이라는 이름 아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 곡식만 푼다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저 아비의 무너진 하늘을 붙잡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창고의 굳건한 빗장을 응시했습니다. 저 나무 막대기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는 잔인한 경계였습니다. 이윤의 눈빛이 돌연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이나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계였습니다. 그는 관아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장작용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방과 서리들이 경악하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아니되옵니다. 중앙의 명 없이 창고를 여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파직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형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이방의 처절한 만류에도 이유는 거침없이 창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유는 거대한 노쇠 자물쇠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법은 만인을 지킨다 하나 굶주린 백성 앞의 법은 살인 도구와 다를 바 없다. 백성이 없는 나라에 왕이 어찌 존재하며 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죄는 내가 지을 것이니 너희는 일단 살거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끼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쾅! 묵직한 쇠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박살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생명의 냄새인 곡식 향기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가져가라. 아이부터 먹이고 늙은 부모부터 챙겨라.
오늘부터 이 창고의 주인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 백성들이다. 백성들은 이에 환호성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감동과 두려움 앞에 그들은 그저 엎드려 바닥을 칠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곡식이 나가는 광경을 보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백성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그 길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풀리자 죽어가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들렸고 마을 어귀 우물가에는 다시 사람들의 온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윤의 방에는 매일같이 한양에서 내려오는 불길한 소문들이 쌓였습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구휼이 아닌 국법과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왕의 전권 대리인인 암행어사 강철웅을 급파했습니다. 강철웅은 법을 어긴 자에게는 추호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창고의 장부를 검열하고 파괴된 자물쇠를 증거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굴로 이윤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윤 현감, 자네가 미쳤거나 아니면 죽기를 자초했거나 둘 중 하나로군. 나라의 곡식을 함부로 풀어 백성의 환심을 산 죄, 이는 조정을 기만한 반역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이윤은 포박된 상태에서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사 전하, 백성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충이라면 나는 기꺼이 역적이 되겠소. 내 목 하나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니겠소? 강철웅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법을 어긴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이 죄인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직접 죄를 물을 것이다. 현감이 포박되어 차가운 옥사에 갇히자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을 살린 은인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노인의 집에는 장정들과 안악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네. 사또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단 말인가. 한양으로 가시면 분명 사형을 당하실 텐데. 하지만 우린 힘없는 백성일 뿐입니다. 칼 든 포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어찌 사또를 지킨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비통한 논쟁이 이어질 때 김노인이 구석에 놓인 집단을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손마디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짚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네. 사또가 우리를 위해 창고를 열었듯 우리도 사또를 위해 길을 열어야지. 한양까지 수백 리 길일세. 죄인이 되어 걸어가는 사또의 버선발은 며칠도 안 돼 피떡이 될 것일세. 우리가 신을 만들어 드리세.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켤레를 만들어서 사또가 가는 길목에 우리 마음을 깔아드리세. 그날 밤부터 마을의 모든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젖먹이를 업은 안악부터 손마디가 굳은 노인까지 모두가 집신을 엮었습니다. 거친 짚이 살점을 파고들어 손끝에서 핏방울이 맺혔지만 서걱거리는 집신 엮는 소리는 밤새도록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백성들의 처절한 아우성이었습니다. 사또의 발이 닿는 곳마다 우리 눈물을 놓자는 기도가 집신 한 땀 한 땀에 서렸습니다. 현감이 끌려가던 날 새벽 고을 전체에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또를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하늘의 눈물 같았습니다. 관아 정문이 무겁게 열리고 포박된 이윤 현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앞뒤로는 서슬 퍼런 칼을 든 포졸들이 늘어섰고 그 중심에는 말을 탄 암행어사 강철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압송 행렬이 마을 어귀를 지나칠 때 강철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곡하거나 포졸들의 앞길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보찜 하나씩을 등에 지고 묵묵히 행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늘어나던 인파는 고을 경계를 넘기도 전에 수백 명의 거대한 행렬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당장 돌아가라. 관명을 거역하고 죄인을 따르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강철웅의 호통에도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백 명의 집신 끄는 소리만이 은밀히 대지를 긁었습니다. 척박한 땅 위로 수백 명의 집신 끄는 소리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감이유는 뒤를 돌아보며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돌아가시오. 제발 돌아가서 당신들의 삶을 돌보시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니 제발 나를 잊고 사시오. 하지만 백성 중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윤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등에 진 보찜을 더 단단히 여밀 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만들어내는 발걸음은 하나의 거대한 호흡처럼 고요하면서도 웅장했습니다. 그것은 법의 위엄보다 무서운 민초들의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내를 건너고 날카로운 자갈길과 거친 흙길을 지나며 현감이윤의 버선 바닥은 금세 닳아 없어졌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와 그가 걷는 길마다 붉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고을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산을 넘다 이윤이 고통으로 비틀거릴 때였습니다. 행렬의 가장 앞에 서서 가던 김노인이 품 안에서 갓 삶은 집신 한 켤레를 꺼내 포졸들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우리 사또님, 이 집신이라도 신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철웅이 제지하려 했으나 뒤따르던 백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밤새 엮은 집신들이 수십 켤레씩 들어있었습니다. 한 명이 놓고 그 다음 사람이 놓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놓았습니다. 사또님, 내가 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지은 집신을 신으시오. 제발 이 신을 신으시오. 이윤이 걷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놓아준 집신이 레드카펫처럼 깔렸습니다. 이윤이 집신을 갈아 신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그가 벗어놓은 해진 집신을 소중히 거두어 다시 보찜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린 사또의 고단함을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때 암행어사 강철웅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길목에서 한 노파가 먼지 묻은 곶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우리 사또님은 우리 목숨값으로 저 수갑을 차셨소. 나리도 먼 길 가시는데 이거 드시고 우리 사또님 밤에 너무 춥지 않게만 해주시오. 법도 사람이 살자고 만든 것 아니오? 강철웅은 차마 그 곶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이 죄라 부른 행위가 백성들에겐 사랑이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차가웠던 상소문은 그날 밤 길 위에 깔린 집신들의 사연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냉혈한 어사의 눈가에도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한양 남대문에 다다랐을 때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보찜을 치고 죄인을 뒤따르는 광경은 조선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밀란의 전조라며 군대를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궐 안까지 들려오는 백성들의 묵직한 발소리에 조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왕은 이 기이한 행렬의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급히 궁궐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긴장을 한 채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현감을 따라 올라온 이들은 궁궐 문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왕을 보자 각자의 보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반역을 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집신들을 전하께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성들이 각자의 보찜에서 꺼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해진 집신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가져온 수천 켤레의 낡은 집신이 궁궐 정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하며 밑창이 완전히 닳아 구멍이 난 집신들. 임금은 그 거대한 집신 더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수천 켤레의 집신은 그 어떤 화려한 상소문보다도 절박하고 정직한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신 더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가장 꼭대기에 놓인
유독 더 낡은 집신 한 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윤이 앞손길 초입에서 처음으로 갈아 신었던 집신이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집신 바닥에 박힌 마른 흙과 굳은 피딱지를 긁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눈물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신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냐? 짐은 이 집신들의 무게가 천금만금보다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곁에 서 있던 암행어사 강철웅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보았습니다. 이 집신들은 법을 어긴 죄인의 흔적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이 사또를 살리기 위해 밤새 피를 흘리며 엮은 사랑입니다. 법은 현감을 죄인이라 말하지만 저기 엎드린 백성들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 법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이옵니까? 임금은 집신을 손에 꼭 쥔 채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마디는 집신을 엮느라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눈시울을 붉히며 교지를 내렸습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백성이 법보다 이 사람을 더 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가 법보다 더 큰 정의를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백성의 마음이 곧 천심이니 내 어찌 천심을 거역하겠는가. 이윤 현감을 즉시 석방하고 그의 직위를 복구하여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라. 임금의 목소리가 궁궐마당을 울렸고 백성들의 환호성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다시 고을로 돌아오는 길, 현감 이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가마를 타고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고향보다 더 따뜻한 관아로 돌아옵니다. 현감이 돌아오는 길목에는 마을 안악들이 정성껏 엮은 깨끗한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윤은 그 꽃신을 신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발에 신이 심겨지는 날까지는 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아비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갈증에 못 이겨 제사를 쩍쩍 갈라내던 돼지는 흡족한 봉비를 머금었습니다. 논밭의 보리는 새파랗게 자라 이삭을 충실히도 뱄습니다. 현감이 도끼로 자물쇠를 부수었던 그 창고에는 이제 새로운 곡식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도 그들의 사랑에 감동한 듯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정식 역사서인 정사에는 이 사건이 현감 이윤이 국법을 어겨 문책을 받았으나 특별히 사면되었다라는 딱딱한 한 줄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야사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신 수천 켤레가 증명했던 그 진심을 담아 그들은 이윤을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그 산골 마을에 다시 비가 내리고 새싹이 돋을 때 사람들은 집신 한 켤레를 볼 때마다 그날의 위대한 행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법의 차가움을 녹인 어느 따뜻한 봄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집신 한 켤레의 온기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감의 그 진심에 보답했던 민초들의 함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결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